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닷새 동안 연휴를 즐기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제주도로 몰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부터 전해드릴 텐데 바로 이 소식입니다. 주말까지 더해서 5일간 연휴를 보내는 분들이 제주도로 많이들 가셨는데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덕에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방역 지침 염두하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먹고 사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작황 부진과 AI 여파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국제유가가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까지 밀어올리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팥값은 270%나 올랐고요. 휘발유도 14%나 올랐는데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팍팍한 가게 살림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경제 부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뭐 해주셨습니까? 올해 어린이날 인기 선물, 용돈이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물,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였는데 실제로 올해 삼성전자의 미성년자 주주는 11만 5,083명으로 18,301명에 그쳤던 2019년보다 6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 붐이 어린이날 선물 유행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 또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4개월 연속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총 3,217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보다 2.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아파트 거래량은 다세대나 연립주택 거래보다 월간 기준 2~3배까지도 많은데요. 올해 1월부터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집값이 급등하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를 구입하면서 이 거래량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676명이 나왔는데요. 진단 검사량이 줄었던 주말 효과가 거치자 3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온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6만 2,507명, 총 353만 1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만 1,159명으로 총 29만 8,19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한 하루 예상되는데요. 오전과 오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6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돈이 보이는 경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 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면 얘기부터 할까요? 요즘 K라면의 인기가 뭐 대단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로이카 시대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크게 한 3가지 종류의 라면이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는 짜파구리, 뭐 이건 이제 네. 영화 기생충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한 축이 제가 플레임을 못 드리는데 이제 불땡, 볶음면, 매운 우리가 매운 볶음면 볶음면. 이렇게 이거 많이 이야기를 하는. 먹더라고요. 저도 좋아요. 네. 세 번째는 또 전통의 강자죠. 이제
땡라면인데 네. 블랙 뭐 땡라면 크게 세 가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작년엔 역시 코로나19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라면이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와. 우리나라만 먹은 게 아닙니다. 오. 수출이 또 역대 최고 기록을 오. 기록했고 네. 요즘에 외국인들의 유튜브 먹방을 좀 보면은 네네. 우리나라 K라면을 가지고 네. 외국인들이 유튜브 먹방을 그렇게 합니다. 오.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궁금하거든요. 어마어마하다. 예. 나오고 있네요, 지금. 네. 뭐 사실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실제 여러 K에 관련된 게 많은데 K라면이 요새 최고잖아요. 네네. 우리 안에서도 상식적인 라면이 이제 일상적인 라면이 되었다. 근데 비상식이 아니라 일상식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 우리가 영화 기생충 기억하잖아요. 네네네. 기생충을 통해서 우리가 짜파구리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BTS가 그 매운 그 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먹으면서 팬들이 전 세계 팬들이 아주 뭐 환호를 지르면서 먹어보고서는 잊을 수 없다. 이건 거의 마약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저도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진짜 먹고 싶죠. 이 불맛나는 매운 볶음면의 인기가 어디까지 갔느냐? 북한까지 갔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매운 볶음면의 포장지부터 매운맛 정도까지가 아주 비슷한 그런 라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매운 닭고기맛 볶음국수. 매운 닭고기맛 볶음국수로 북한에서 아주 인기가 왔답니다. 남북의 입맛을 통일했네요. 네. 그렇죠. 나 저도 라면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한국인들의 라면 사랑은 참 각별합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 발표에 따르면요. 2017년 기준했을 때 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이 73.7개로 전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닷새에 한 번꼴로 라면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더 자주 먹거든요. 닷새에 한 번이 놀랍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라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 보시죠.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시간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라면 먹을래요?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Let's go oh yeah 어쩜 저렇게 진짜. 맛있게 찍었어. 네, 근데 네. 저게 그 맛이 있어요. 아유, 그럼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라면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자, 시작합니다. 네. 대학가요제 예선 탈락 이호선입니다. 함께 하시죠. 꼬꼬대 꼬꼬 먼동이 튄다 뽕라미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꽁당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쌀 그러시네요. 먹는 사람 비실비실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이게 70년대 아이들 사이에서 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혼분식 장려 차원에서 많이들 이렇게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쌀이 네. 좀 남아돌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에는 쌀이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정책적으로 쌀을 좀 덜 먹자. 그렇죠. 분식, 그럼. 혼분식 장려 운동을 했다라는 게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날 하루만큼은 쌀을 소비하지 말자, 쌀 먹지 말자 해서 무미일이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해서 뭐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아예 쌀을 안 먹는 날로 네, 전 네. 국민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잡곡밥을 먹었겠고 또 뭘 먹겠습니까? 소면. 그렇죠. 면을 면. 먹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라면이라는 산업이 본격화가 됐다. 네. 이런 분석이죠. 그렇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라면입니다. 매운 볶음면을 만든 S사의 삼땡라면입니다. 이 삼땡라면이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키워드는 제2의 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짜장면이 20원이었어요. 네. 커피 한 잔이 35원, 라면이 10원이었습니다. 저렴한 거죠. 네. 네. 따라서 밥 대신에 든든하게 한 끼를 책임질 음식으로 포지셔닝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이런 라면이란 말 자체가 거의 낯선 단어였고 네네. 그리고 이런 면 자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루머도 상당했답니다. 이를테면 라면이 저게 사실 면이 아니라 실이다.
실. 실. 자, 근데 박정희 정부의 꾸준한 분식 장려 운동으로 밀가루 음식인 라면이 대중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삼땡 라면은 출시 6년 만에 매출액이 300배 이상 신장했고요. 삼땡 라면의 장담대로 라면은 정말로 제2의 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가 50년, 네네. 60년 해도 못 낳는 것을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우리가 뭐 당당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안에는 바로 라면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라면이라는 건 뚝딱이잖아요. 그렇죠. 물 끓이고 해서 바로 먹으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배고픔, 요즘은 배고픈 건 모르지만 배고팠을 때 네. 라면 먹고 일하자. 라면 먹고 일하자. 이런 라면의 속도전이 또 한국의 산업화를 일구어냈다. 이런 분석도 맞아, 있습니다. 맞아. 네. 빠르게 먹고 짧게 먹고 먹으면서도 맛있고 먹고 난 다음에 또 든든하니까. 이래서 사실 그때 당시 1970년대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 봉제 공장도 그렇고 공장 많았잖아요. 그때 지방에서 올라왔던 10대, 20대 한참 일을 하던 그 청소년에 해당됐지만 그때 당시에 그 근로자였던 네. 그 층에서 그렇게 라면을 많이 먹었고 또 여성들이 그때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라면 경제로 그때 1970년대가 일어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라면이 이렇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라면 당연히 경쟁자가 붙게 마련이죠. 이때 S사의 경쟁자가 1965년에 등장합니다. 사나이 울리는 땡 라면 이거 있죠. 예, N사의 전신 롯데공업이었습니다. S사가 이미 라면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롯데공업이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승부수가 필요했습니다. 그 승부수는 바로 소고기와 매운맛이었어요. 원래 그 라면 스프가 약간 매운맛 나는 소고기 육수 뭐 그 스프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인기 있는 라면 대부분이 매운맛의 소고기 육수죠. 근데 당시 삼땡 라면의 국물은 하얗고 담백한 닭고기 국물이었습니다. 왜? 라면 제조 기술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의 영향을 받았죠. 자, 근데 롯데공업은 라면이 당연히 담백한 닭고기 국물이어야 한다는 통념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대신에 한국인이 가장 선망하는 고기, 석고기로 시장에 어필하게 됩니다. 이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때 당시 한 달 월급 평균 5,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고기 한 근이 얼마였는가? 500원이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비싸서 못 먹는 그 소고기를 국물로 우려냈어? 근데 그게 심지어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안쪽부터 올라오는 소고기에 대한 열망을 채워준 게 바로 이 소고기 라면이고 이 소고기 국물로 된 라면을 먹을 때 저도 그때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매운맛과 그 육수가 어우러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두 예술이었죠. 글자로 환상이라고 부르죠. 신세계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죠. 근데 한국 라면의 매운맛이 등장한 건 1986년 바로 그 사나이 울린 그 라면입니다. 이 라면의 매운맛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후에 1982년 따따 라면 이거 있죠. 84년에 짜짜라 짜짜짜짜따따 나나따 요 라면을 차례로 출시하면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라면이 출시된 이후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구축하게 되는데 지금도 라면 탑5 중에 4개가 이 N사의 라면입니다. 이후에 매운맛은 한국 라면의 또 다른 확고한 특징이 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두 회사의 각축전이 대단했네요. 네. 뭐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네. 프로스포츠도 그렇고 이 라이벌 구도 때 전반적인 시장이 크잖아요. 맞아요. 라면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시작은 이제 그 S사였지만 네. 뒤이어서 N사가 오게 되면서 이제 삼야가 농심인데 네. 정말 우리나라 산업의 라면의 황금기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이때쯤이었습니다. 이제 80년대, 90년대가 뜨거웠는데 이 S사의 우지파동, 공업용 흡기름 그렇지, 그렇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예, 많을 예. 텐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루머였고 또 보건부에서 아무런 인체에 별 문제 없다, 무해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거의 저 받았던 저 S사의 타격은 그렇죠. 엄청났었다. 엄청났죠. 1,000명 정도의 인원 구조조정 감축을 했다라고 하고요. 공장 가동했었고 시장 점유율이 40%대에서 10%대로 완전히 이제 N사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는데 이후에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앞서 소개했던 그 불땡 볶음면이 매운 이 라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치고 나가서 역시 우리나라의 시장도 이 두 곳 S사와 N사의 경쟁 구도가 아직도 치열합니다. 근데 그 불타는 매운 볶음면이요. 처음에 뭐 등장하자마자 이런 반응을 일으켰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2011년 9월에 시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고객들의 반응이 먹고 나서
목이 너무 따가워요. 먹었더니 눈이 저는 매워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집에 있는 그 생수통 통 다 먹었다. 이런 정수기통을 다 먹었다. 이런 반응이 오니까 단종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대요. 국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운 형태가 일단 사나이 울리는 그 라면보다 맵기가 2배 정도 맵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단종을 고려하고 있을 그 찰나에 재밌는 사건이 터집니다. 매운맛을 극도로 즐기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 매운 볶음면이 중고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려야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2년 4월에 매운 볶음면이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게 또 시대의 흐름도 네. 잘 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입맛도 변합니다. 어떨 땐 단맛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엔 매운맛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바로 그 시기. 네.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이 매운맛을 사랑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 통계로도 이게 집계가 됩니다. 가령 1970년대부터 2009년까지의 우리의 1인당 국민의 고추 섭취량이 3kg가 안 돼, 2kg 수준? 뭐 이 정도였었는데 그 이후부터 저기 표에도 나오죠. 2010년대부터는 네네. 고추 섭취량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매운맛을 좋아하게 됐다. 여기에 앞서 말한 그 매운 볶음면이 치고 들어가는 네.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좀 돌아다니면 많이 볼 텐데 국내 3대 네. 짬뽕집, 뭐 네. 5대 짬뽕집에서 맞아요. 매운 짬뽕도 인기를 끌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매운맛 인기의 매운 볶음면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키워드는 바로 호기심, 그리고 뭐 충격적, 중독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매운 라면을 경험하려는 사람들로 매출이 아주 급증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매운 볶음면 저도 먹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매워서 한국인들도 매운데 맵죠.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매운 것도 못 먹는데 외국인들까지 이걸 먹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고추를 못 먹는다는 것은 근데 외국인들이 일종의 좀 편견 같은 거. 왜냐하면 더운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 또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에서도 고추를 일정 부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추라는 맛은 되게 좀 익숙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 라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끈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외국인들도 소화할 수 있는 매운맛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미국이 매운맛을 좋아했나요? 그러니까 잘 저기도 모르겠네요. 왜 미국의 수출 누가 하냐, 미국인 누가 먹냐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그 인종 구도가 히스패닉이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히스패닉들, 멕시칸 요리가 고추를 없으면 맞아, 아예 맞아. 만들어질 그렇지.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매운 고치, 하바네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미국 하면은 전통적인 막 백인들만 생각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히스패닉들이 비중이 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K라면을 정말 많이 소비한다. 특히 아시안 마켓에 가보면은 이 히스패닉들이 와서 네. 우리나라 라면 사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매운맛을 막 이렇게 즐기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로만 먹잖아요. 근데 이 매운 볶음면 이 같은 경우에는 누들 파이어 챌린지라고 해서 도전 정신으로 한번 I can do it! 먹어보겠어! 그래. 레이싱! 우와! 판타스틱! 이런 걸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이네, 있어요. 정말. 네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매운맛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운맛 하면 이게 일종의 감각 중에서는 통각에 해당이 되고요. 이 통각은 우리 뇌를 거치면서 네. 엔돌핀을 생성하는데 엔돌핀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굉장히 좋고 중요한 건 이게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 매운맛은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보기만 해도 매워. 매워. 아니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 먹방 너튜브 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인들이 그야말로 도전해보자지. 예, K 뷰티, 뭐 K 드라마, K 뭐 팝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네네. K 라면 얘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GTX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철도망 계획에 이어서 대도시 광역교통망 계획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소외받는 지역에서는 또 네. 여기에 대한 불만이 또 표출되고 있고 이래서요. GTX-D에 대해서 김포에서 또 얘기가 많다고. 그렇죠. GTX 요즘에 GTX 어디 지나간다 하면 집값이 정말 수억 원이 뭐 오르는 그런 네. 현상이 최근 반년 또 1년 넘게 나타났었는데 GTX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하철보다도 좀 더 밑에 지하를 팝니다. 한 40km. 그러니까 그나마 좀 지상보다는 충격이 덜하니까 네네네. 그 더 밑으로 들어가서 속도를 2배 가까이 올리면서 평균 시속 100km, 네. 최대 시속 200km 가까이 고속 지하철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저 노선 중에서 GTX-D 노선이 당초에는 이제 김포에서 출발을 해서 이것이 쭉 서울 뚫고 강남 가서 하남까지 가기로 하는 그런 노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 발표하면서 나온 GTX-D 노선도는 네. 이 김포에서 시작해서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끝나게 되는 이제 저런 예상안에 이번에 구도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김포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이제 인천 쪽의 끝이죠. 서부권이니까 이제 검단, 신도시, 계양 왜 이게 당초 계획대로 안 네.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런 형평성 문제에서 불만이 생긴 것 같은데 이 검단과 한강 신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도시들은 지하철은 물론이고 GTX, 그리고 SRT 등 직결 노선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계획 중이죠. 근데 김포에서는 철도 노선이 정원 200명인 1량짜리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검단과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은 이번 발표에 촛불 시위까지 이어가는 중이죠. 네, GTX 라인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업무 지역으로 출퇴근할 때 한두 시간 정도 걸리던 것을 30분으로 단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을에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내 집값이 들썩거리는 어마어마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네. 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네, 돈이 보이는 경제 GTX 나는 탈 수 없다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에 유형 미상시거든. 엄청 많이 났어요. 일부 갔죠. GTX나 지하철 연결선이 계획되고 있어서 그 일대 개발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GTX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이거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역세권 이퀄 집값이잖아요. 맞아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빠른 지하철 G 뭐가 나온다 그러면 요새는 G자만 붙어도 그 지역이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다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GTX 열차 모습도 나왔었고 실물 모형도도 나왔고 뭐 속도 부분 앞서도 말했죠. 최대 시속 200km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니까 뭐 서울, 강남 거진 다 30분 안으로 다 네. 끊어요. 네. 그래서 더 국민들 또 해당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가 커졌죠. 네, 실제로도 이 GTX로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렇죠. 예, 지난 3월 15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요 4.29%.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서울은 3.7%, 세종시는 4.3% 기록한 반면에 경기도는 무려 7.2%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GTX가 개통하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네. 반면에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 구간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경기, 김포, 수도권 서부 지역 아파트 호가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망 매물까지 나오는 그런 네. 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획된 GTX 노선 건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GTX 노선은 GTX A, B, C, D 총 4개 구간으로 계획 중인데요. A 노선은 2018년에 착공에 들어갔고 빠르면 2023년 개통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 B 노선은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4, 5년 뒤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C 노선은 올해고요. 네. 마지막으로 D 노선은 내년 6월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26년 6월 본격 착공에 나섭니다. 2030년 3월에 개통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예, 이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그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10년 뒤에나
실제 이용 가능한 GTX 10년 뒤에나. 우리 현실을 좀 자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GTX 다 어디 지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수천만 원, 수억에 오르고는 있지만은요. 네.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GTX를 이용하려면 10년 혹은 그래요? 그 그래요? 이상도 이제 걸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A 노선 같은 경우는 뭐 2년 뒤에 완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노선 중에서 실제 우리가 뭐 땅 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착공을 한 노선은 A 노선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A 노선도 당국에서는 2023년이면 일단 열차 출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2023년도 이 A 노선마저도 네. 불가능하다라는 게 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니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앞서 얘기했지만은 땅을 지하철보다도 더 네. 밑으로 파야 그렇죠. 되는 이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고 노선들이 굉장히 촘촘한데 서울시 밑을 다 이제 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많은 민원들이 오고 문제도 오는 건데요. 아. 그리고 파다가 또 공법에 뭐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가령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종로 쪽 파들어가다가 이제 유적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한 번 유적 나오면은 멈춰야 되죠. 다 멈추고 조사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공기가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네. 유적이 발견되면 이것도 옮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이 그렇지. 많잖아요. 그렇죠. 작년 말이었었을 겁니다. 종로구죠. 이 당주동 밑에 GTX A 노선이 이제 뚫고 지나가는 곳에서 조선시대 유적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공사 일단 멈춘 상황이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작업 중인 A 노선에는 또 이렇게 파들어가다가 보면은 멸종 위기의 새들의 서식지 같은 것들이 나오면 뭐 저새라든가 또 멈춰야 멈춰야 됩니다. 돼요. 어머. 조사해야 되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해당 아파트들이 다 있고 주택이 있는 밑을 파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강남구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착허가 안 내죠. 일단은 네. 일단 멈춤을 하게 되니까 공사 기간이 계속 이제 길어지게 되는. 그래서 실제 A 노선 현재 유일하게 착공되고 있는 A 노선도 일정대로 하면 지금 20%는 넘어야 되거든요. 예. 신청률이. 예. 근데 현실은 한 5% 정도. 그러니까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죠. 시간. 네. 착공이 돼 있는 A 노선도 2030년이나 돼야 그것도 뭐 예상치예요. 네, 네. 기간도 지금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최소한 2023년 개통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B 노선, C 노선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제 늦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아예 그렇죠. 이 착공을 한 A 노선이 이렇게 네. 되니까 지금 B 노선, C 노선인데요. 앞서 말한 그런 민원들 또 어려움들이 이미 착공도 안 한 B 노선, C 노선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강남구 대치동의 이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도 있고 계속 또 이번에 이제 D 노선은 아예 노선 문제로도 나오고 글쎄 말이에요.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앞서도 말했듯이 공사 기간, 공기가 더 늦춰질 수 없고 10년 뒤에나 글쎄요. 거기도 또 10년 다는 뒤도 이게 네, 뭐 A 그런 노선인데. 정도이지 않을까. 그것이 현재 GTX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계획하고 실제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뭐 늦춰지고요. 이게 GTX가 생각하시면 지하철도요. 심지어 훨씬 더 공기가 공법이 쉽다는 계속 늦춰지는 게 다반사인데요. 최근에 7호선 청라 연장선 선행 구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것이 글쎄 하게 되려고 했던 것이 2018년에 이제 개통한다 막 그랬었는데 몇 년 지난 겁니까? 19, 20, 21 거의 3년 반이 늦어서 맞아요. 개통이 됐었고 특히 2기 신도시들 주민들 보면 여기 지하철 지납니다 하는데 맞아. 아예 그 계획이 지금 실행도 안 되고 늦춰진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좀 어려운 또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GTX 같은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10년도 더 뒤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집값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GTX 이야기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GTX를 애써 애면하고 네. 있는데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집값뿐만이 아니라 그 노선에 따라서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세권 투자라고 해서 네. 이제 이런 상가라든가 이런 모든 수익률도 함께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GTX 노선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역세권이라는 게 뭐니 뭐니 해도 최고 아니에요? 들어서기도 전에 슬쩍 소식만 들려도 막 집값이 널뛰잖아요. 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비 경제 타당성 조사 이런 거 다 안 하고도 네. 아예 실질적으로 저게 이제 뚫린 겁니다. 가동을 됐습니다. 네. 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투자 쪽, 역세권 투자에서는 조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게 역세권이라는 게 왜 역세권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적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A 노선만 하나 보겠습니다. 네. 좀 조사한 결과 운임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봤더니 거의 5천 원대, 뭐 2,500원에서 뽑는 경우도 있었지만 5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 빠르지만 사람들이 이거 비용 때문에 야. 덜 이용하게 되겠죠. 우리 한 20일 그러면 타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근데 한 달, 1회 5,000원이면 한 달 주말 빼고 20일 왕복으로 따졌을 때 한 달 운임이 만 원이고. 15만 원이 만 원에 넘어가니까 네. 다른 시중에 만 교통수단과 원인데. 비교하면 장난 아니네. 비싼 거죠. 2배 정도 비싼 뭐 거죠. 20만 원 넘을 것 10만 원 같은데. 예. 비싸네. 근데 지금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런 거고요. GTX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재정 사업이 아니라 네. BTO라고 해서 민간 투자자와 민간 사업자가 함께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뽑아야 되잖아요, 이들도. 그럼 운임이 과연 현재 가장 높게 예상했던 5,600원일까? 그 이상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고요. 그러면 좀 예상했던 대로 여기에 상가라든가 글쎄 구축하기가 또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5,600원이면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너무 비싸서 네. 이거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아무리 네, 비싸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도권에서 서울의 일거리가 많은 곳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단축 효과. 한두 시간 걸리는 걸 30분으로. 그러니까 효율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싸도 급하면 우리 네. 늦잠 한번 자면 무조건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15분, 20분이면은 뭐 네. 택시도 타는데 그렇죠, 10,000원 맞아요. 내고 한 번씩 탄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맹점이 뭐냐면 네. 이게 지하철보다도 더 밑에 있죠. 그렇죠. 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역사가 좀 동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가 이 도어 투 도어로 따져게 될 네. 경우에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문 열고 나가서 GTX 역사까지 찾아서 가야 되고 그렇죠. 또 지하로 쭉 내려가야 한참 되는 내려가야죠. 그 속도까지 다 따지면 네. 지금 뭐 서울역까지 뭐 강남 뭐 삼성역까지 15분, 20분, 30분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게 훨씬 더 늦춰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GTX A 같은 경우에 지금 네네. 가장 현실성이 높죠. 이제 네. SRT 뭐 이 구간이랑 또 같이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배차 기간이 또 6분 이상 10분 됩니다. 이게 출근길에 한 번 놓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빠른 속도들. 그러니까 네. 이런 점들의 맹점도 함께 존재한다는 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의외의 곳에서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간도 이게 굉장히 또 멀고요. 그래서 네. GTX가 좀 진짜 호재를 받게 되려면 집에서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네. 도어 투 도어로 빠르게 GTX를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곳들에 좀 한해서 우리가 집값 상승이라든가 호재를 좁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죠. 네. 가령 환승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끌어올려 와야 맞아요. 현재 이 GTX가 집값 상승의 호재가 설명이 되는데 지금은 좀 앞뒤 안 가리고 우리가 GTX 하면 그냥 뭐 몇천만 원 그러네. 올라가고 이러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도 오르고 네. 실제 GTX의 현실 이 공정도 보게 되면 네. 자각 기간, 이제 현실 자각 타임, 현자 타임이 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 동네 GTX 지나가면 뭐 그냥 대박이다 이러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빠르고 또 새 거라서 또 빨리 가면 뭐 좋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좀 싸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예상치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 국민들도 좀 준비를 좀 하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GTX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손 씨, 어제 네. 발인이 있었죠. 맞습니다. 어제 네. 발인이었고요. 네. 중앙대 재학 중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모의 글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과 알고 지내던 학우들, 뭐 선후배들 평소에 밝고 굉장히 예의 바르던 네. 친구였다.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고생했고 앞으로는 행복하기 바란다. 네. 네가 있어서 우리도 행복했다. 네. 그리고 이 아버지도 이제 말씀을 남기셨는데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다. 가슴 아픈 아이고, 참. 장면입니다. 네. 네,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이요. 뭐 중앙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적으로 굉장한 네.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한강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다니면서 구석구석 혹시 흔적이 남아있나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전단지 뿌리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뭐 목격자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블랙박스 제공하겠다 이런 분들도 지금 계셔서 많은 분들이 이 생떼 같은 자식 보낸 이 부모에게도 공감하고 그 인재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죠. 네, 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에 숨진 채 발견된 이 대학생 죽음에 대해서요. 진상 규명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둔 이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함 풀어주세요라는 글에는요. 5일 오후 30만 명이 동의를 네. 했습니다. 이게 아직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요. 그 경찰이 계속 조사 중이고 한강 대학생 요 얘기를 한번 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예. 네. 사건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 4월 후반 주말이었어요. 네. 24일 밤 11시에 친구가 불러서 나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손군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강의 반포공원에서 두 친구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가 나눠 마십니다. 한 새벽 2시까지 마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춤추는 동영상도 찍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새벽 4시 반에 이 친구는 잠에서 깨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합니다. 예. 네. 그 이후에 이 손 씨는 종적이 없는 거예요. 닷새 뒤에 이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네. 네. 이 유가족인 아버지는요,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이 친구를 가해자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네. 초기에는 이 아버지는 상당히 자제를 하셨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의심 정황이 있지만 예. 찾게만 해달라. 네. 그리고 일단 실종 수색을 굉장히 강하게 촉구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주검으로 발견이 되자 이 친구를 가해자로 의심을 합니다. 네. 여기가 물리적인 어떤 이 압력이 없이는 네. 혼자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네. 검찰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나 아버지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아버지에게 굉장히 살가운 아들이었고 굉장히 일상이 일정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애교 메시지도 보내고 워낙에 착하고 일상이 좀 정해진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이상한 행동을 할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그러나 아직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한다? 이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는 또 다른 의혹도 있지 않았어요? 네, 이게 워낙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인이 아직 이제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에 자꾸 이제 이 의심이 붙는 현상이에요. 예. 이 편의점에 CCTV가 있어요. CCTV가 충분치 않았는데 네. 어쨌든 CCTV의 그 시간대에 네. 이 남성 3명이 지나가는 장면이 찍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남성 3명 수상하다. 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2명 예. 밤에 모여서 놀면서 운동하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 그리고 의구심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네. 그 같이 술을 마셨다는 친구에 대한 가짜 뉴스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게 엄청나게 나왔는데 네.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서 네. 정말인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인사다라는 소문이 네, 네. 돌기 시작을 했는데 뭐 로펌의 변호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는 경찰서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버닝썬 사건과 네. 관련이 돼서 경찰을 떠나서 로펌에 들어간 전직 경찰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또는 이제 아빠는 아니지만 이 외삼촌이 유력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네. 모두 다 사실 무근입니다. 네. 가짜 뉴스를 쭉 보시면요. 주로 이 친구가 공권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굉장히 네. 많거든요. 왜 자꾸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나올까요? 이런 걸 이제 흔히 우리가 가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의 사건이 사람들의 입을 통과하면서 더 구체화되고 더 사실적이 되면서 그 상황을 더 믿게끔 하고 실제 있는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고 대신에 이런 소문들이 사실상 굉장히 피해자들에게도 그렇고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삼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의 진실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유 없이 그 네. 친구를 의심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네. 어떤 의혹 때문에 자, 4시 반에 이제 잠에서 깬 친구가 네. 이 친구 그 손구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이 손군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귀가를 한 거예요. 네. 휴대전화가 바뀌었다. 네. 이 친구의 휴대전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휴대전화가 왜 바뀌었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진흙이 묻어 있는 신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럼 신발을 좀 보여달라고 손군의 아버지가 얘기했더니 네. 곧바로 버렸다 네. 이런 답을 하더라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아마 손군의 아버지는 네. 뭔가 좀 의심스럽다 네.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왜 하필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그렇죠. 의구심이 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사람들이 많이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두 사람이 다 취중이었고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 이를테면 휴대폰 같은 경우 우리도 왜 가끔 이렇게 휴대폰을 엇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폰이 두 개가 되게 좀 다른 거였어요. 하나는 네. 이제 S사 거였고 하나는 A사일 거였어서 이제 보통 청년들도 그렇지만 자기 휴대폰은 취중에도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그 아버지께서 의심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새벽 3시 30분에 이 A군이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바뀔 수 있나? 이제 이런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제 그 자신의 가족에겐 전화를 했고 네. 그리고 실종자의 가족에겐 전화하지 않았다. 예, 이 부분도 의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좀 그거는 좀 약간 저는 설득이 조금 되는 부분인 게 네. 자기 집에는 연락할 수 있죠, 부모님께. 아. 그런데 이제 내 친구 부모님 연락처를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친구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면 잠금 장치가 있었을 네. 텐데 이런 부분은 좀 풀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조금 좀 알다가도 모를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친구가 손군 집 앞에 와서 네. 손군 집 앞에 있는 반포 공원에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군의 집이 훨씬 가깝다 보니까 이게 사후적인 뭐 추정이긴 하지만 네. 차라리 실종된 손군의 부모님께 연락했더라면 그렇죠. 바로 데리러 나오거나 네. 바로 찾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버지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그 휴대전화를 찾을 것이다. 근데 아직 그 친구의 휴대전화 찾지는 못했죠. 네네. 이게 이제 그렇죠.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비가 얼마나 들든지 이 휴대전화를 반드시 찾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송군 아버지가 하고 있고요. 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수색이 벌어졌고요. 이 빨간색 같은 기종의 휴대폰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폰이 그러면 이 친구의 휴대폰인가 했는데 이 관계 없는 폰으로 또 확인이 되면서 뭐 오보가 많이 이때 남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운동화 얘기하셨습니다만 운동화 버린 것은 증거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송군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진흙에서 네. 같이 친구랑 술 취해가지고 막 뒹굴다 보니까 네. 바지와 운동화가 더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보여주겠니? 했는데 바로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그렇고 네. 지금 해당 지역에는 진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는지 네. 그 사고 전후의 정황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주겠니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찾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네. 보여달라 하니까 바로 버렸다는 답변이 돌아와서 네. 아버지는 그게 더 의심스러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지난달 29일 최면 수사를 진행할 당시에는요, 이 친구가 변호사를 고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언가 숨길 것이 있고 또 결백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이제 두 사람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친구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명료하게 잘 풀려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A군의 아버지도 자식에 대한 보호의 심정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변호사 고용했냐, 또 운동화 왜 버렸냐, 바뀐 휴대폰 어떻게 된 거냐, 풀려야 될 상황이 좀 많긴 합니다만 일단은 한 2주 정도 후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어떤 것도 특정할 것이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인조차도 네네.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네. 지금 일단은 뭐 정밀 부검의 네. 결과는 일주일이 더 있어야 나오고 지금은 1차 부검이라고 해서 유관 감식만 한 상황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측이 더해져서 네. 사건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팩트를 중심으로 경찰의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기다려봐야지 어떤 속단이나 예단을 하면 정말 이거는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근데 손 씨 머리 뒷부분에 뭔가 공격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닌 걸로 발표가 됐죠. 시신을 찾았고요. 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네. 자, 표정이 편안해서 다행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하면서, 네. 그런데 이 머리 뒤쪽에 이게 깊이가 꽤 있는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사인이 아닌가라고 아버지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의 발표는 이것은 이제 사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네. 이게 현재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그럼 이제 물속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사망 후에 뭐 바닥이 긁혔다든가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은 되고 있는데 네. 이 또한 정밀 감식이 나와봐야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손 씨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1시간의 공백. 그렇죠. 요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자, 2시까지는 술을 먹고 깨어있고 네. 기분이 좋아서 춤도 추고 영상도 찍고 했다. 네. 근데 잠이 들었다. 2시 즈음이 되겠죠. 네. 3시 반에 이 친구는 깨어나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네. 자, 지금 이제 술 취해서 공원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게 처음에 보도는 이 친구 정민이가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고 더 머문 것으로 되기도 했고 네. 네. 그때 이미 사라졌다라는 또 보도도 있고 이것도 팩트가 필요한데 네. 여기서부터 미스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반에 이 친구는 깨어나서 그때는 손 씨는 없었고 송구는 없었고 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한 네. 거예요. 네. 그럼 지금 2시가 넘어서 두 사람이 잠들었다는 시간부터 4시 반까지 이때는 이미 이제 손구는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시간을 재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대학생 손 씨가 실족사한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장소가요, 젊은 대학생이 실족사하기에는 다소 좀 부적절한 장소다? 뭐 네.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들이 사라졌다, 네. 실종 네.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는 좀 조이친가 봐요. 예, 저런 네네.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기가 바로 이 수상택시 승강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익사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물에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진흙이 없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이 강변에서 물로 들어가게 되면 네. 물의 이 저 수위가 네. 20에서 30cm. 그럼 사실은 술이 취해 있어도 그러게. 차가워 그러고 깨어난다든가 예, 예. 혹은 여기는 정말 어떻게 의도적으로도 물에 들어가려면 물 쪽으로 스스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외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어떻게 강에서 익사를 하느냐. 예. 저 이 공간 상황을 본다면 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아버지의 이제 의구심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경찰이 지금 면밀히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명확한 사인과 또 그날의 행적을 밝히는 게 핵심이 될 텐데 그렇죠. 그날 사실 함께 있었던 친구의 다양한 이야기, 증언이 또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줄지가 또 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비극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이 손군도 있는데 지금 A 씨 같은 그 친구인 A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간에 친구도 잃은 상황이고 본인이 가해자로 이렇게 일부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바라건대 정확한 진술을 이제 해줬으면 좋겠고 또 관련해서 이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모두가 다 편안해지지 네네.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면 수사의 이 친구는 이제 뭐 경찰이 부르면 네. 다 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성과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미스테리의 시간, 약 이제 짧게는 1시간, 네. 길게는 2시간 동안에 이 친구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시 반에는 부모님께 전화한 것까진 맞고 1시간 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는데 자 그때 어떻게 집에 갔는지 이건 CCTV에 나옵니다. 예. 공원에서 걸어 나와서 택시 네, 지금 타고 나오고 가는 지금 건데. 나오죠. 네. 그런데 문제는 송군이 사라진 정황을 이 친구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최면 수사를 해도 이제 이 어떤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본인도 같이 취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 만취한 거냐 또 이런 추정도 나오는데 예. 뭐 통상 한 이제 소주 2병이 주량이었다. 네. 근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건 아니에요. 예.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는 장면도 네. CCTV가 있는데 소주 한 병에 막걸리 2통. 그러니까 뭐 제 주량으로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걸 두 사람이 나눠 마셨다면. 근데 통상 한 소주 반 병에 막걸리 한 통을 먹었는데 그렇게 인사불성이었겠는가 하는 뭐 의심도 나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주관성이 개입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단하면 참 위험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 본인이 기억이 살아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렇지 않다면 경찰의 꼼꼼한 수사를 통해서 네. 재구성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이날에 대해서 뭐 여러 목격담이 나왔다면서요. 네, 목격담이 나오는데 이게 네. 믿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인데요. 네. 경찰차가 6대 출동했다. 네. 그 네네. 새벽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망 직전에 그 술자리를 내가 네. 봤다, 참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다 조사 결과는 사실 무근으로 나왔고요. 네. 당일날 밤에 경찰차 2대가 출동한 일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일 때문에 아마 이제 경찰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자꾸 얘기가 부풀려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네. 굉장히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네. 있을 때 네. 카더라가 막 붙게 맞아요.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가짜 뉴스가 처음에 나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네. 가짜 뉴스에 주목을 하게 되니까. 수사에 혼선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가짜 뉴스를 해명하느라 그게 더 네. 바빠 보이거든요. 그 경찰은 가짜 뉴스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하는데 경찰력이 소비되고 또 하나는 가짜 뉴스를 경찰이 듣고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는데 실제 수사가 아닌 엉뚱한 또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니까 가짜 뉴스는 이게 지금 수사에 이중의 부담을 주는 나쁜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를 생산 또 유포하게 되면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를 좀 기다려 주시고 이번 사건에 대한 비방, 뭐 억측, 사칭 뭐 이런 글들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한강 아이폰이 지금 또 발견됐다. 발견이 됐다. 근데 네. 그게 누구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 부분도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손군의 폰은 친구가 네. 가지고 있었잖아요. 경찰이 이 포렌식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나 이제 다른 정황들이 디지털 정보로 담겨 있지 않을까. 근데 친구의 폰도 발견되는 게 네. 친구를 위해서도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래서 그럼요. 그 상황이 네. 다 확인이 네, 네. 돼야 되는 네.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장면은 뭐냐면 이 친구도 송군을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조문을 거절했어요. 아. 왜냐하면 새벽 1시 반에 오겠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를 조문하는 흔적은 남기고 싶고
본인은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없는 그 야심한 시간에 온다고 하는 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좀 잘 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손 씨 죽음에 대한 의문점이 풀려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가 될 텐데 일단은 그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 봐야 일단 사인이 나와야 사인이 나오고 그죠? 네. 사망의 원인이 확인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대에 어떻게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가 재구성될 텐데 예. 아유, 이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그러니까요. 아플지 그게 저는 네. 가장 없지.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 저희도 계속해서 네.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다들 그 피로감이 쌓여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일상이 그 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의 일상이 그리워지고 네. 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요, 우리의 평범했던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남몰래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영웅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네 일상. 하지만 평범한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스를 쓸지 몰라서 충분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때론 위험하고 때론 더러운 일도 서슴없이 앞장서야 하는 이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남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다는 숨은 영웅들의 고된 24시가 지금 공개됩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모두가 집으로 향하는 시간.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급한 연락을 받고 출동한 이들이 있다네요. 1리터 꽉 채우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채워가지고 해가지고 주세해 주시고요. 주차장에서 시방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넣는 그것도 뭡니까? 코로나19 살균 소독제인데요. 이걸 물에다 담그면 녹아요. 그러면 소독약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코로나 소독약을 제조하나요? 저희가 하는 일은 소독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시설과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에 소독 의뢰가 늘면서 이들의 업무가 막중해졌는데요. 오늘 방역 의뢰를 받은 곳은 서울의 한 학원. 130여 제곱미터의 학원 공간을 단 1시간 안에 방역을 끝내야 하는 상황. 소독약품 무게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시는 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이거 한 12kg 정도? 답답하진 않으세요? 힘이 칵칵 막힙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히 잡아줄 소독약을 고루 분포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미립자 공사기라고 해서 약품을 굉장히 가는 물방울로 만들어서 넓게 퍼지게 해서 표면을 코팅하다 한 것 같이 촘촘하게 약재를 분무시킵니다. 그래서 헝겊으로 닦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바이러스 방멸에 효과가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많은 만큼 강의실 하나하나부터 화장실과 복도 계단까지 꼼꼼히 작업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곳이 있다는데 바로 자습실. 밀폐되지 않은 거는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주세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개봉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소독약이 분사가 되었을 때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섭취를 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사전에 다 수거해서 폐기를 시킵니다.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는 환경에서 소독약으로 흠뻑 젖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의 안전이 내 손에 달렸기에 보람을 가지고 일한다는 이들. 정말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특수라고 할 수까지는 없지만 일이 좀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인데 그걸 떠나서 저희도 마스크 얼른 벗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하고 싶거든요.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런데 이 한적한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건가요? 흡사 소방차처럼 생긴 이 차를 타고 사람들이 급히 출동을 시작합니다. 아이 다들 급하게 어딜 가시는 거래요? 어디가 문제이신 거죠? 일단 저희 집이 저 위인데 싱크대랑 화장실 물이 하나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인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청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네.
저희는 상하수도 공사라는 업체인데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확인하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의 집 근처 맨홀 뚜껑을 열자 드디어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건 맨홀 안에서 막혀 있고 아마 이 안쪽으로도 기름으로 아마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 하수도를 뻥 뚫어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상하수도 준설을 위한 작업 차량. 이렇게 하수관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다 보면 하수관이 뻥 뚫게 됩니다. 하수도 관 내부하고 맨홀 부분하고는 다 청소가 끝난 상태고 아마 사용하신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 장소로 출동. 이곳 역시 하수도에 문제가 발생했네요. 막혀 있으니까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는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물질로 인해 하수도가 넘치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진공 흡입으로 막힌 부분을 뚫어보려 해도 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려 이번엔 수압을 이용해보지만은 이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때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이거 뭡니까 이게? 안에 쉽게 뚫리질 않아서 푸시형 카메라 가지고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투시용 카메라요? 이 호수와 연결된 카메라를 하수도관에 넣으면 하수도관 상황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했더니 어머머머머머 하수도관 아니야 얘 깨져 있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장비하고 관을 다시 가지고 와서 교체를 아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출동한 곳은 펌프를 이용해 근처 하수도로 하수를 보내는 맨홀 펌프장. 맨홀 펌프장의 정기 점검을 위해 직원이 직접 맨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락합니다. 가스가 있을지 몰라서 충분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인 남자 몸이 겨우 들어가는 비좁고 위험한 공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간 후에도 혼자만의 외로운 사투가 이어지는데요.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힘겨웠던 펌프장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거 내가 다 그냥 시원하네. 한번 펌프가 고장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수도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편리하게 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이들의 소중한 땀방울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5월인데도 일교차가 커요. 어제는 네. 또 바람이 쌀쌀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오늘도 굉장히 쌀쌀하다 그래요.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